3%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31.7%로 집계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당분간 나쁨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2.9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일본 정부의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 정책 때문에 지금 일본은 한국과 대만, 미국을 상대로 기술 경쟁을 벌일 엄두조차 못 내는 신세가 됐다. 어제 일본 경제산업성의 전직 고위 간부가 주간 아사히에 기고한 글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가 이미 10년 전 그 기술인 20나노급 공장을 일본에 짓기로 한 것을 두고도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그저 공장을 지어주는데 감지덕지해야 하는 그런 꼴이 됐다고 탄식했습니다. 일본은 TSMC 공장 건설비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대가로 TSMC 일본 공장에서 생산되는 20나노 기술의 그 반도체를 일본이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이미 3나노급 반도체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을 기고한 경제산업성 전 간부는 왜곡된 혐한 정책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 반도체 관련한 부탁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만의 TSMC 이 한 곳에만 의존하게 돼서 큰 약점을 잡히게 된 상황이라서 앞으로 TSMC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릴 것이고 그때마다 매번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시행 안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2개월 경과된 얀센 백신 접종자, 또 2차 접종 후 2개월 경과된 면역 저하자, 2차 접종 후 4개월 경과된 60세 이상 요양병원 및 감염 취약시설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기저질환자입니다. 2차 접종 후 5개월 경과된 18세에서 59세 연령층도 해당됩니다. 사전 예약은 누리집 그리고 전화 1339 및 지자체 콜센터, 주민센터 통해서 해주시고 장여 백신 당일 접종은 SNS 그리고 의료기관 예비 명단 활용해서 가능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은 12월 고령층 3차 접종 집중기간 중에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서 바로 접종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빠른 시일 내에 3차 접종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중국 홍다 사태에다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또 여기다가 지금 인플레 우려까지 국내외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을 만한 소식이 없는 요즘인데 다행히도 그런데도 다행히 국내 증시는 좀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어떨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홍다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 홍다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홍다그룹이 해석이 좀 정반대로 막 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계시고 네네. 일단 사실상 1차 부도를 낸 거는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지급해야 할 채권에 대해서 만기 상환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이제 디폴트 선언은 된 거나 이제 진배 없고요. 예. 이제 여기에서 비롯된 연쇄 반응이 나오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쇄 반응? 그렇죠. 이제 홍다그룹의 총 부채가 대략적으로 한 300조 원 정도까지 지금 집계가 되고 예. 이 중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달러와 연계된 달러 연계 채권이 대략적으로 한 20조 원 내외 초반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 달러의 채권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미세하게 또 이제 해외 투자자들과 맞물리다 보니까 예. 과연 이제 이 중국 자본시장이나 이런 민간 부채에 대한 신인도에 있어서 그렇죠.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는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차원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에는 손을 떠났다라 볼 수가 있고 예. 과연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개입 시점 그리고 그 처리 과정에 따라서 이번 헝다 문제에 대한 그 수습 과정이 예. 이제 시장에서는 공식화될 수 있는 시간만을 앞두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실체가 없다라는 거 말할 수는 없고요. 예. 대신 이제 파산에 더욱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분명한 부분인데 예. 헝다그룹 내에서도 분명히 아직도 쓸 수 있는 자산들은 분명히 있는 걸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게- 땅도 있고 아파트 그렇습니다. 지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우량 자산을 발라내고 이제 예. 부실 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예. 조금 더 질서 있게 진행되느냐 예. 그리고 이렇게 질서 있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른 문제로 번지지만 않는다라면 예. 이 문제가 이제 수습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헝다가 채권을 지금 발행을 해놨는데 네, 지금 그렇죠. 원금도 이제 곧 돌아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를 어쨌든 간에 계속 갚아야 지급을 되는 거죠. 해왔었는데 여태까지는 꾸였고요. 맞습니다. 그 달러 그 외국에 그러니까 달러 그 표시 채권을 갖다가 발행한 거 이자를 이번에 지급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지금 위안화로 발행한 채권은 그러니까 300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위안화로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계속 다 갚아준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그것도 계속 돌려막는 상태인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대신 대출 조건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아하.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부채의 질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네네네. 이 위안화 채권이야 중국 국내에서 하는 거니까 뭐 그 상당 부분 이제 그 뭐 민간들도 갖고 있겠지만 은행들도 갖고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뭐 어차피 국유 기업들이니까 은행들이니까. 네네. 근데 달러 채권은 외국의 민간 기관들이나 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만약 이자를 지금 못 받게 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헝다 말고 다른 채권들도 달러 발행 표시 채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막 커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도 그러니까 저 헝다 보니까는 저거 나도 못 받을 수 있겠네. 빨리 저거 회수해야겠는데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중국의 민간 부채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왔었고 예.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부채라는 걸 인정을 안 해왔었던 그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런 자본 조달을 자꾸 대외적으로 이제 써왔던 부분 등이 이제 예.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 사실 이 문제는 결국은 지방 정부 측면에서도 수습을 시키지 않게 된다라면 예. 어떤 시장에 대한 건전성과 국가 신용도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수습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 등을 지적을 하겠죠.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미묘하게 어떤 미국과 중국의 어떤 여러 대립 관계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 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IB들은 이번 문제가 중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실 그런 관점으로 계속 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헝다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체로 봤을 때도 민간 부분에 대한 부채가 너무 증가 속도가 빨랐다. 예. 결국 이 문제가 터지게 되면 중국 경제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는 상당히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예. 이런 논리인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중국이 민간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빨랐었던 것은 있는데 근데 네. 그만큼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빚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부분이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공공 부분으로 돌려서 본다라면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에 어떤 판단 기준을 달리 해석해서 본다라면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나라 빚이 많이 늘어난 곳들은 어디냐? 이것들을 추적하면 뭐 미국, 일본 그렇습니다. 뭐 다 그쪽이죠.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미국은 이전 이 코로나19 발생 직전에 공공부채 비율이 한 80% 초반 정도 였다가 무려 1년 만에 4조 달러를 발행을 하면서 이제 100%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 역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지 않으면 예. 재정 이자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디폴트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미국도
부채 한도의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그렇죠. 이것을 수습하지 못하면 셧다운 될 거야. 이 논쟁이 공무원들 있었어요. 월급도 못 준다고 그렇습니다. 막. 그리고 사실 그런 같은 논리가 오바마 정부 시절, 트럼프 정부 시절에 계속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특수한 상황이니까 예. 넘기고 보자. 지금 예. 그게 중요해? 근데 이런 상황에 똑같은 스킴을 과연 중국에다 적용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예.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죠. 음.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헝다그룹이 예. 방만한 경영을 해왔었던 것들의 문제는 지적을 해야 될 거고 예. 이 문제의 과정에서 뭔가 부실 경영이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정부패 이 문제도 수습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속전속결에 대한 방향을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법리적인 해석 이런 부분들을 수습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 등이 지금 시장에서 등장을 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 문제가 커져가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예. 시간을 조금씩 벌면서 이 문제를 질서 있게 정리해보고자 하는 예. 그런 방향이 조금 더 크다라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주요 지역이 광동성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광동성은 남중국해에 있습니다. 중국 남쪽에 있고,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홍콩하고 접근해 있는. 예. 그래서 이 광동성 안에는 광주시가 있고 또 잘 아시는 선전시. 예. 그래서 이 광동성의 GDP 규모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렇군요. 엄청 잘 사는 지역입니다. 예, 예. 네. 1인당 중국 GDP 내에서도. 그렇죠. 1인당 GDP로 보면은 대략 한 15,000불 정도. 그래서 예.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5,000불 이상 잘 살고 있고 그 실질 GDP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난 30년 동안 31개 성 중에서 가장 높은 예.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 잘 사는 지역에서의 어떤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휘청이니까 예. 문제는 되게 커져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하. 지방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수습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갖고는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뭐 이 문제를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한 것들을 보고 싶은 것이지 예. 이 문제에서 비롯돼서 중국 경제의 어떤 뭔가 대단한 통제 불가능한 침체가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제를 무너뜨릴 만한 그렇죠.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발 일본이 30년 전에 부동산발로 이렇게 장기적인 침체를 겪어왔듯이 네네네네. 중국이 이제 그 순서를 지금 밟고 가고 있다라고 네네. 보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10년 전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왔었었죠. 아, 그랬었어요? 뭐 근데 사실은 부동산 각 나라마다 자산 시장에 대한 특성이 조금 다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시스템도 분명히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논리를 다 똑같이 대입해서 해석해 한다라는 것은 예. 너무 비약적인 측면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 요즘에는 조금 뉴스나 이슈에 대한 해석 과정이 예. 바람이 분다, 구름이 끼네. 그 다음에 그럼 허리케인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비약을 좀 하고 확대 해석하고 그런 부분이 그러면 있어요. 이제 허리케인도 자주 오는 지역이 있고 예. 절대 안 오는 지역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마치 이제 그런 그 논리에 대한 그 해석 과정 등을 조금씩 건너뛰는 경우들을 보이고 있고 예. 이슈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이슈가 예. 그 어떤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약간 시간이라는 변수를 대입했었을 때 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요즘은 조금은 좀 이슈에 대한 현미경 분석만 하시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네. 재밌습니다. 네네네. 이게 그 패널들마다 전문가들 분들끼리 이제 해석이 좀 다르니까 네네네. 나중에 어떤 분 말이 맞을까라는 부분이 나름 이제 그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 좀 재밌는데 네. 요즘은 다 기록되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네. 만약에 말이죠. 네네. 헝다그룹 사태가 중국에서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약에 지금 센터장님은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만. 만약 네. 그런 문제가 만약에 일으켜서 중국 경제가 매우 정말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들어간다 하면은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사실 자본시장 측면에 있어서 예.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는
가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말 그대로 지금 중국도 가계가 위협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예. 체제 위험으로 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올 한 해에도 중국 정부가 추진해 왔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예. 뭐 사교육 금지라던가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 예. 이런 것들이 체제 위협이 되니까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체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진핑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글로벌 전체 자산 시장에 붐이 일어나는데 네. 그런 환경에서 중국 내부에는 그 공산당에 편입돼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분들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 간부들 굉장히 막 집에 황금 덩어리 쌓아놓고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축적을 부정부패로 하는지는 해서. 모르겠지만 투자는 못 하는구나. 투자는 못 하게 되니까 예.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제 안정 측면에 있어서 예. 우리는 다양한 어떤 경제 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가야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도로 포함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단을 꺼내 들고 왔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헝다 문제가 전염력이 강한 아하. 통제 불가능한 침체로 변질된다라는 뜻은 아하. 다른 유사한 기업들이 또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고 예, 예. 똑같이 부채가 좋지 않은 네. 그러면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는 실업자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중국 내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시스템적으로는 우선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미 예. 10년 전에 그 공기업들의 방만한 투자 예. 과정에서 공급 과잉이 촉진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있어 왔었지만 예. 그 문제 공급 과잉 문제가 절대로 기업들 측면에 있어서 지속 경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기업들을 전부 다 다시 국유화해서 예. 계속 지속되도록 유지를 해 주었었잖아요. 아하. 그거는 가게는 보호해 주겠다라는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본의 유형등과 같은 장기 불황에 대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계기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나타난다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거지. 한국 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예. 우리도 사실 경기 침체 충격에 대한 수습 방식이 예. 우리는 미국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침체가 발생되면은 돈으로 이거를 해결하려 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낮춘다거나 통화 시장에, 정책으로 네, 예, 예. 재정을 예. 부양한다거나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저희는 잘 처리가 돼요. 아하. 그래서 예. 만약에 신흥국 전반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서 연쇄 예.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또 그 충격에 대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예. 상당히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경제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우려는 예.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한 가지 지금 그 중국 중국 인민은행이 네네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헝다그룹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지급 준비율이라는 걸 낮춰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좀 그게 돈을 좀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부양책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부양책을 쓴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자꾸 만기가 돌아야 하고 있고 채권에 대한 예. 이거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대출 조건이 좋지 않으니까 신용도도 좋지가 않고 요즘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거를 이제 부채로 막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이자를 계속적으로 조금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은행 간 금리 차를 축소시켜줘야만 예. 원활한 부채의 롤오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크레딧 시장에 대한 문제를 경색되지 않기 위해서 예. 지준율을 낮추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지준율을 낮추는 부분이 중국 경제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예. 인민은행은 뭔가 부양카드를 꺼낸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시간을 벌자라는 거에 대한 목적이 더 크다 봐야 되는 거지. 예. 지금 뭐 미국 연준과의 예. 정책 방향을 어긋나게 가져가려 한다. 예. 이런 식으로 볼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예. 여전히 물가라는 것을 의식 안 하지는 않거든요. 중국 역시. 중국은 뭐 소비자 물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산자 그렇죠. 물가가 굉장히 높.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공장을 다 돌릴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예.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런 부분 등의 영향이 생산자 물가 측면에서 영향이 되는 거고 소비자 물가도 항상 보면 왜곡된 측면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짜로 지급되는 부분 등이 분명히 많이 또 있습니다. 예.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실질 물가가 낮은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예. 이 나라는 올 한 해 동안 거진 8%, 6% 넘는 성장을 일궈냄에도 불구하고 예. 소비자 물가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도 한참 더 낮은 예. 이런 조금 왜곡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고 예. 최근에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가 뭐 8%그 이상 급등하게 된 것 역시 예. 뭔가 쇼티지가 나고 뭔가 문제가 그렇지. 커졌다는 것보다는 공장을 안 돌리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또 그거를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미세먼지가 또 별로 없고 예. 그런 부분 등의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준율에 대한 변화를 주기 시작한 거는 물가에 대한 것들의 문제를 제껴놓고 나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금 시장이 조금 경색될 수 있는 상황이니 예.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부분 정도로만 지준율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미국이나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이제 돈 푸는 거 줄이고 이제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간다. 그래서 네네네네네. 금리도 올리고 뭐 그러려고 하는데 중국만 거꾸로 오히려 좀 당장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 부양책으로 다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예. 지금은 통화정책 기조를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은 여전히 통화가 풍부한 편이거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혹여나 이제 중국 시장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그런 요소 등의 그 헝다 문제라든가 이런 민간 부채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크레딧 시장이 경색되는 것들을 최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시그널을 자꾸 시장 주체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그런 말을 했구나. 단기적 경제 파동을 중국은 다룰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센터장님 말씀이 다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6% 이상의 성장을 보여준 중국은 이제 내년 초에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내년 이후로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가. 이제 그거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야라는 쪽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예.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이브를 꺼내 들어야 되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은 특히 예. 카드를 쉽게 보여주려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뭐 물론 그럴 겁니다. 그렇죠. 자칫 하나 여기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라거나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중국이 핑계거리를 잡는다거나 공세의 하나의 허점으로 예. 활용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으니까 예. 지금은 양측 모두 쉽게 카드를 꺼내 보이지 않는 예. 그런 상황 등이 팽팽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데 금방 생각 드는 게 조금 전에 중국 그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를 낮춘 게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네. 사실 지금 중국 성장률이 네네네. 지난달 4.9%로 5% 밑으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사실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충격적인 성장률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봐서 지급 딱 그거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지급 준비를 낮추는 거 보니까 중국이 긴축으로 가다가 중국도 긴축으로 갔었거든요. 네네네. 이거 아닌갑다고 다시 돌아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22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22년, 23년 정도 뭐 세계은행이나 IMF나 중국에 대한 경제 전망 자료들을 보게 되면 예. 여전히 뭐 5% 내외, 예. 뭐 좋은 쪽에서 보게 되면 6% 이 예.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예. 근데 이 자료 내용에서 이제 기간을 조금 더 넓혀서 25년, 2030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중국은 25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4% 성장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때 과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시기가 온다라는 뜻이 되는 예. 거고 예. 그 시대에 과연 중국의 모습과 앞으로의 성장 전략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챙겨봐야 되는데 예. 요즘 이제 중국은
그동안에 써왔던 경제의 어떤 그 성장 전략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외형적 성장. 그래서 예. 수출의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시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런 그 어떤 수출 일변도의 전략이 어떤 교육 문제에 있어서 선진국의 어떤 공격을 받게 되니까 예. 이제 우리 살만해 하면서 내수 경계를 진작하는 예. 이런 방향을 가 왔었던 거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그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무엇인지 예. 수출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수 세국 정책으로 가면서 내수를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냐. 사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떤 양질의 경제 시스템을 갖는 데 목적을 지향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다라는 거죠. 양질의 경제 시스템. 그렇죠. 이제 우리 인민들을 위한. 그렇죠. 이제 우리는 값싼 제품만 만들어서 경제 발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환경 생각할 거고 예.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질의 어떤 경제 환경을 만들어낼 거야. 자꾸 예. 우리한테 공장 많이 짓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 이제 예전만큼 우리 공장 안 지을 거야. 예.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공장을 안 짓겠다 중국이 이런 카드를 만약에 들고 나오게 되면은 과연 전 세계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거냐라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요즘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꺼내 들었었고 이제 일시적인 인플레에 대한 표현이 쑥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팬데믹 시대가 우리 지금 우리의 어떤 경제 생태계를 바꾸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노동력이 비싸면 노동에 대한 대체제를 찾아왔었고 뭐 예. 이민자라든지 이민 정책 등을 수정을 해서 예. 아니면 값싼 노동력을 찾아가는 이런 방식을 써왔었고요. 그리고 뭔가 선진국의 퀄리티 있는 뭐 어떤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값싼 노동력들과 재화 중국이나 신흥국들로 도망쳐서 예. 거기서 대체제를 만들어서 시장 경제 공급하는 이런 식으로 항상 성장을 유지해 왔었었는데 그렇죠. 이런 거 다 띄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제 네. 앞으로는. 그러면 내가 이제 뭔가 그 사고 싶은 물건들이 예전만큼 값싸지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플레라는 환경이 예. 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인플레가 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야,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중국 얘기 말고 우리나라 얘기도 하고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자꾸 생기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중국이 성장률도 지금 그 내년에 한 4% 정도로 이제 맞습니다. 네. 보통 국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면은 그만큼 값싼 노동력으로 값싼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미국, 일본, 한국에 수출하는 그 값싼 제품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맞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태까지 전 세계가 중국이란 나라 때문에 세계 생산 공장인 중국이란 나라 때문에 물가가 억제되는 맞습니다. 인플레가 유발되지 않는 디플레 그야말로 그 세상을 맞고 있었는데 그 세상은 그럼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런 좀 내구재나 예. 일반적 재화에 대한 소비가 예. 쉽게 이루어지던 거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예. 예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항상 틀어주던 영화 중에 솔드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그 그런가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온 네. 영화인데요. 예. 그 영화의 간단한 내용을 보자면 항상 비즈니스맨으로 가족을 신경 쓰지 않던 아빠가 예. 아이의 선물을 구하게 되는데 이 장난감이 예. 너무 인기여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사기 위해서 예. 모든 세상의 아빠들이 다 달려드는 예. 그런 예가 나왔었던 영화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보면은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조금 우스웠었겠죠. 예. 저거 그냥 토이저러스 가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 장난감 세상에 회사. 장난감이 예. 없는 일이 있을 리가 있어? 예. 중국에서 그렇게 공급을 해주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장난감이 예. 희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생각만큼 지금 그래서 공급망 이슈라는 것이 등장했다라는 것도 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을 때 예. 과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예. 일부에서는 웃돈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또 자산으로서에 대한 가치, 투자로에 대한 가치. 예. 우리 이미
얼마 전에 뭐 사치제에 대한 것들, 뭐 여러 명품 등에 대해서 예. 말들을 여러 가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 예, 예. 이런 얘기들이 괜히 현상 벌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미국으로 좀 먼저 넘어가서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서 이게 인플레가 일시적인 거라고 봤었는데 일시적인 거 아닌 것 같다. 아주 구조화되는 것 같고 중국도 이제 더 이상 값싼 물건을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생산 기지가 더 이상 이제 아닌 것 같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이 테이퍼링 그 돈 풀기 속도도 좀 더 빨리 앞당기고 종료시키고 네네네. 일각에선 그런 말도 합니다. 내년에 바로 3월부터 금리 올라갈 것이다 미국에서. 네네네네. 그리고 한두 차례 끝날 것이 아니고 4번 올려야 된다라는 그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네네네네.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럼 너무 급한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바람이 불고 구름이 부니까 허리케인 온다. 허리케인. 네, 약간 조금 그런 식으로 앞서 나간 거예요? 예, 너무 앞서 나간 측면이 크다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제 누구나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계시겠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책금리의 인상 시점은 예. 연준의 역할은 두 개입니다. 물가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뭐 파이터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첫 인플레 번째라면 파이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용 시장에 대한 그렇죠. 관리예요. 예. 그래서 완전 고용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정책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가게가 말 그대로 내몰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과연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을 쓰게 되는 그 상황은 이미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에 돈이 풀려 있다라는 것들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들이 너무 엉뚱한 데로 자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꾸 자산시장에 가서 기웃대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뽑는 데라든지 임금을 높여준다거나 이런 데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예. 이것을 약간 좀 채찍질 해주기 위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테이퍼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거죠. 예. 우리 언제 돈 걷어들일지 모르니까 풀려 있는 돈들을 가지고 빨리 투자할 거 투자하고 실질적인 투자. 어떤 기업의 지속 경영이 가능한 뭔가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투자들을 해. 공장 건설하고. 그렇죠. 자꾸 그런 부분들을 예. 자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신호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일자리가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는 있지만 예.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일자리의 질도 좋지가 않고 아직 완전 고용 상태는 분명히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4%대까지 실업률이 미국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팬데믹 발생 전에 이제 3%대 그러니까 4% 아래가 이제 완전 고용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일반적으로 내리는데 그리고 적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일평균 한 15만 건 이상 이런 예. 식으로 꾸준하게 이제 증가가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시점이 기존에 추정했었던 것이 23년도입니다. 그럼 원래는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근데 지금도 사실 일자리의 경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늘어나려면은 그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그런데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지금 그렇죠. 겁나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예. 물가가 엄청나게 튄 것처럼 예. 보여지게 될 확률이 커진 건데 근데 요즘에 또 바뀐 얘기들을 또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이 예. 유가도 85불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66불대까지 무려 예. 한 달 사이에 20%나 가격이 내려왔거든요. 원유가가. 원유가가 예.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뭐 오펙 플러스나든지 이런 예. 쪽에서도 공급량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공급을 늘리는 거에 예. 대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가라고 하는 부분이 테이퍼링이든 통화 정책에 대한 수단으로 그 신호를 주는 거는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물가를 누르려면 공급량을 늘려야죠. 예. 가장 확실한 상품에. 수단은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예. 더욱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데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심각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투기도 강하고 수요도 너도 나도 그냥 물건을 서로 살라고 하니까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때가 인플레. 그거가 진짜 이제 시장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인플레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공급량을 제대로 늘려보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판단을 지금 뭐 한두 달 사이에 나타났었던 통화 정책 변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 이것만을 가지고 예. 내년에 뭐 금리를 3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내년 초쯤이 되면은 예. 올해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예. 이 반응이 나올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크다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제가 뭐 이 경제쇼 하면서 들은 풍월루다가 좀 이렇게 좀 읊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보면은 인플레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충분한데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막 사재기하고 막 물건 사려고 해서 매대 물건이 막 다 떨어지고 그래서 네, 그렇죠. 수요가 폭발해서 나오는 인플레라면은 네네네. 경기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하는 게 효과를 발휘하겠지만은 네, 그렇죠.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이 안 되니까는 그 물가가 올라가는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네네네. 오히려 불 부는데 기름을 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시장 주체들한테도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통화정책 수단이 과거처럼 고금리 시대 때와 미치게 되는 영향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인지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년에 금리 미국에서 네 번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냥 일개 범부들이 아니고 그 뭐 레리 서머스라고 전 그 재무부 장관 했던 맞습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 교수가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는 4번 올려야 되는갑다야. 이렇게 근데 이제 또 그 부분이 이제 정책에 대한 스탠스도 중요할 텐데 거기서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얻을까? 그러면 이제 너무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보니까 그 점을 조금 좀 완화시켜주기 위한 좀 그런 약간의 구두 개입 정도의 성격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면에는 미국은 여전히 탄탄하다. 지금 이렇게 뭐 내년에 당장 금리를 올려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미국 경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야만 사실 그 시그널을 줬었을 때 투자자들만 반응할 부분이 아니라 기업들도 평가를 내릴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을 뽑고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내년의 경기 전망이 낙관적입니다. 내년 경기 전망이 비관적입니다. 만약에 그런 그 염준 의사들이 테이퍼링 조금 신중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만약에 했다면은 최근에 오미크론이 등장해서 그러면 기업 관계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경기 어렵구나. 그렇지. 함부로 투자하면 큰일 나네 이거 투자하기보다는 잠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경제는 낙관적이고 그만큼 내년에 우리가 스탠스 긴축을 가져갈 만큼 경제는 희망적이다. 그런 부분 등을 계속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얘기는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 조금 더 할게요. 그 국내 얘기도 좀 증시 얘기도 해야 되니까. 그 오미크론이 사실 지금 그 아직 분석이 좀 덜 끝나긴 했는데 오미크론이 어쨌든 빨리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늘도 좀 올라갔고 옛날에 델타 변이 때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가? 가장 중요한 거는 델타 변이가 등장했던 6, 7월 같은 경우는 사실 백신 접종이 진행되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시 셧다운에 대한 공포가 학습적으로 반응을 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뭔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기대 인플레를 완화시켜줌으로써 뭐 시장을 약간 조금 톤다운 시켜주었었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는 오미크론 등장 이후로는 더 차분해진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 기회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주식시장이 아직 캘린더 기준으로는 21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주식시장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미 22년 주식시장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이 3,000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오늘 이제 겨우 탈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우리 증시 참 안타까운 부분이 경제도 나쁘지 않고 수출도 잘 됐고 상장 기업도 사상 최대예요. 예상되는 아직 결산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런데 하반기 수익률을 반영해서 이제 연간 수익률이 제로 수익률이라는 거죠. 미국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경제 성적표나 기업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은 올해 좋은 것들이 다 반짝이야.
이런 투자자 생각 때문인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렇죠. 이제 이거는 반짝인 거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안 좋아질 거야. 예. 이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하반기에 너무 빨리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처럼 논리에 대한 비약이 너무 조금 크지 않았나. 허리케인 오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예전처럼 예. 야 지금 이렇게 물가 올라가고 환율 이렇게 안 떨어지면 우리 기업들 수익성 안 좋아. 예. 반도체 꺾였어. 사이클 꺾였어. 내년 실적 안 좋을 것 같아. 예. 이런 식으로들 걱정을 해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상당히 모순된 시기가 이렇게 갑자기 12월 달에 분위기가 경색되니까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지금 또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의외로 가격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해서 잔뜩 그렇죠. 겁먹었는데 그렇게 혹독한 겨울은 오히려 아니었던 분위기는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된다. 이런 얘기들을 또 꺼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빠른 거예요. 진짜 예. 우리 뭐 지금 뭐 통화의 유통 속도 마냥 예. 정보의 유통 속도가 정말 빠르다라는 것들을 시사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우리 주식시장은 그런 그 시장에 잠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불안 요소 등을 예. 시장에 테스트해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라면 예.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주식시장이 저가 인식을 조금씩은 느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얼마 전에 1,200원 근처까지 또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미 3,000선까지 후퇴한 것만으로도 이미 실망스러운데 예. 여기에다가 원화 가치가 절하된 것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거진 수익률 기준으로는 거진 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 투자하셨던 분들이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근데 내년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큰 변동이 있지 않다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랜만에 저는 이제 우리 시장을 저평가하기 때문에 사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 싼 게 어디 있습니까? 싼 거는 오히려 의미가 격화되는 오히려 좀 싼 건 이유가 있겠지. 조금 예. 이런 식으로 의미가 폄하되는 경향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이 어떤 가격적인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예. 그런 부분 등이 반영되어 가고 있고 그 영향이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 전환에도 예. 영향을 준 측면 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돌아온 이유하고 네네. 제가 증권사에 계시니까 네네네. 또 반도체 얘기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겨울. 네네. 그거 한번 좀 물어볼게요. 네네네. 모건 스탠리가 그러니까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D램 가격 폭락할 것이다 해서 삼성전자 하여튼 반도체 하이닉스 주가들이 크게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손해본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겨울이라고 이걸 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사실 수익률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예.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예. 연초 이후에 뭐 9만 원대까지 갔었던 예. 전자 주가가 이제 7만 원대까지 내려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연간 수익률 기준에서 놓고 본다라면 아무래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네네. 어쨌든 모건 스탠리 그 보고서 반도체 겨울 그 음. 한마디 때문에 7만 원으로 삼성전자가 가고 하이닉스도 가고 그런 거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뭐 그런 것 같지 않다고 하면은 네네. 저는 어쨌든 기자이다 보니까는 네네네. 자꾸 의심스럽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물론 기관들이 네. 증권사나 어떤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큰 기관이니까 네. 뭔가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걸 거짓 보고서를 낸 거 아닐까? 좀 위험한 얘기인가요? 사실 이거? 뭐 그거는 애널리스트의 권한 그 어떤 분석의 스킬이고 기준 판단 평가 어떤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는 뭐 그들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외국계 증권사들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뭐 에둘러서 뭐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애널리스트들도 분석 잘하는데 지금 팬데믹 시대에 그들 애널리스트 저희 탐방 못 오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다 받고는 합니다만 직접 공장을 돌고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는 빈도수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더 잘 분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 탑다운 논리들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실적 측면의 영향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측면 등이 있지만 올해 연초 상반기 중에 이제 우리 산업 반도체 분야의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반도체 전쟁이었죠.
예. 이 반도체라는 분야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또 약간 조금 누구 편할 거야? 누가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또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디스카운트 요인 등이 영향을 준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증명할 부분은 실적도 물론 중요하고 산업 사이클에 대한 평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외생적 변수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산업 지배력이 유지되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부분 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업들이 그 정도의 능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전처럼 너무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니네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 이런 쪽으로 내몰리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 외국 대형 그야말로 그 투자은행들 분석 기관들이 내면은 그걸 또 따라가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매수세 그때는 전부 다 매도였는데 네네네네. 지금은 또 전부 다 다시 이제 매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고 보니까는 이게 이상하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사실 외국인 수급만으로 놓고 보면 예. 외국인은 우리 시장은 이제 가지고 있을 만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전체 지분율이 지금 30% 정도인데요. 예. 많을 때가 뭐 30% 후반 아니면은 이제 빠져도 줄어도 30% 수준을 유지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은 그냥 뭐 현상 유지 정도요. 예. 그 정도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예. 조금 우리 기업에 대한 기초 체력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애정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3000 시대를 만든 것이 예. 외국인이 만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코스피 3000 시대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외생적인 외국인의 수급과 관점 그 어떤 포지션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네네네. 내년 그 코스피 그 목표치를 네. 당초보다 상당폭 하향으로 조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재미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뭡니까? 수출도 잘 되고 그 실적도 좋은데. 우선은 지금 이제 보수적인 시장 전망이 나오는 주요한 이유가 예. 올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내년에 똑같은 성장을 보이진 못할 거다. 예. 그리고 올해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은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업 환경도 좋았지만은 비용을 절감한 부분이 컸습니다. 예.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비용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비용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 그리고 뭐 제품을 수출하는데도 운송비가 더 들 것 같고 예. 수입하는데도 환율이 높으니까 수입 물가가 커지면 니네들 수익성은 조금 저하되지 않겠어?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구조적으로 다운되느냐라고 보면은 예.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17, 18년도에 우리 기업들이 한번 이익이 점프업 됐다가 예. 이번에 다시 한번 점프업이 됐거든요. 예. 근데 17, 18년도에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그 당시에 190조였는데 예. 그때 거진 절반 넘는 이익이 다 반도체 뿐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도 반도체 기여도가 크긴 높기는 크지. 합니다만 예. 예.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은 10% 이상 기여도가 줄어들었고 네. 그 사이에 금융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또 최근에 이제 쇼티지가 있었던 철강이나 소재, 예. 전기차 배터리 이런 곳들이 메워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박지성 선수, 옛날에는 차범근 선수 하나였다라면 예. 지금은 약간 2002년 월드컵 같아진다는 거죠. 약간 이영표도 있고 박지성도 있고 약간 그런 이미지. 아우 표현 참 좋으시네. 네, 그래서 예. 약간 그렇게 밸런스를 조금 그렇군요. 강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아.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붕괴될 위험은 조금 낮아져 있다. 그 점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갖고 22년을 맞이하시면서 만약에 1분기에 그런 신호를 보시게 되면 골드만이나 지금 뭐 외사에서 예.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했던 것들 한번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욕 한번 도구로 하는 거로 하고. 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자, 헤이드님이 이거 물어보셨거든요. 네네. 그 MSCI 지수, 그 모건 스탠리에서 그 선진국 지수 맞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네네.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겠다고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아직 뭐 들어가진 않았죠, 한국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네네. 편입이 되면은 한국이 네. 이 투자자들이 좀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쉽게 네. 못 올라가는데 미국은 저렇게 승승장구 매일 올라가냐. 예. 매일도 아니고 지금 수십 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차이가 가장 뭐냐면 우리 국내 투자자는 수요를 공급시키는데 제약이 많고 예.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제한적인 투자, 해외에서들도 잘 투자를 안 하는 예.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 내에서 투자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렇지. 유럽에서라든지 그리고 지금 신흥국 경제 중산층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 미국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논리로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선진 시장에 편입이 되면 선진국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선진국 사람들, 신흥국 사람들이 우리를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노는 물이 커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가급적 우리 뭐 기업들만 잘한다라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 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도달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소라든지 정부나 이런 제도권 측에서 그런 판을 만들어 주는 거가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판을 만들어줘서 그렇죠. 하여튼 안정적인 우리 시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만약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유, 시간 다 됐는데 지금. 네네. 나중에는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 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되니까 예. 더 좋아지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